안녕하세요. 뇌가 즐거워지는 직정 유희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건 연구소 올랩의 이영주입니다. 자, 오늘 올랩에서는요, 의식주 완결편입니다.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네 분의 지식 탐구자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패션 큐레이터세요. 김홍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큐레이터 하면 뭐 미술관이나 전시관에서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패션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추적하신 대로 네. 저희 미술관, 주로 갤러리에서 패션을 소재로 저기 전시 기획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옷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사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하나하나 스토리들을 미술관에서 전시라는 형태로 풀어내는 일들을 하고 또 옷에 대한 기록을 하는 옷의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디자이너 이항림 선생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디자이너 반갑습니다. 이항입니다. 남성복 그래요. 디자이너입니다. 네. 네. 지금 입고 계신 그 화려한 의상도 그러면 직접 디자인하시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디자인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예. 옷은 사서 입는 게 내가 만들어 입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자, 역사 여행가 권기봉 작가님 오늘도 함께 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호기심 사냥꾼 박찬규 리포터도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그 사람이 즐겨 입는 옷과 옷장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분은요, 평소에 어떤 옷을 즐겨 입으세요? 저는 오랫동안 함께 해온 코디네이터 분이 계세요. 네, 오기 뿌띠끄라고 네, 네. 최명호 여사님이 계신데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그냥 골라주는 대로 입어요. 그 어디 매장을 가더라도 아내가 이거 입으라고 하면 이거 네. 사고, 그다음에 혼자 갈 때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이거 괜찮아? 이렇게. 요즘은 또 딸이 그렇게 간섭을 하네요. 9살인데 아빠 이거보단 이게 좋아. 예.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행복한 고민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네. 본인의 제 의사보다는 네. 주변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따르는 편이죠. 권 작가님은요? 저는 사실은 여기 앞에 두 분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여행을 할 때 한번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갔다 와서 2달 동안 이제 유럽을 쭉 여행을 했는데 네네. 옷이 똑같더라고요. 2달 동안.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 정말 옷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큰 뭐랄까 관심이 없었던 게 제 모습인데 결혼하면서 저도 이제 처가 조금씩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 크로마키인 줄 알겠어요. 항상 똑같은 신기하더라고요. 옷.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 두 분은 이렇게 좀 아내가 골라주는 대로 입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가요? 극히 안정적이죠.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싸움날 일이 없으니까 일단 집에서 사랑하는 분이 골랐으니까 그 취향을 맞춰주시는 것조차가 사실은 좋은 시작이에요. 아유. 그런데 문제는 예. 대한민국 남자의 여전히 50% 이상이 자기의 주관보다 주변에 있는 제 아내를 너무 많이 따라가요. 근데 한편은 조금 아쉬운 거죠. 나라고 욕망이 전혀 없을까? 그쵸. 정말 본인이 그렇게 입고 싶다. 혹은 누가 뭐라도 난 이것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런 옷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조금은 찾아가는 것도 일종의 역사 여행을 하시지만 역사 유물을 보는 것만큼 옷을 입는다는 건 내 안에 자의식을 찾아가는 일종의 여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두 분은 그래도 굉장히 행복하신 게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디자이너다 보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네. 제 부인 지금으로서는 그 전에 뭐 다른 친구들도 그랬고 네네. 항상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은 디자이너니까 내 옷을 보고 있겠지라든지. 평가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할 것 네, 같아요. 저조차도 부담스럽습니다. 하긴 저희도 디자이너 선생님들 보면 뭔가 색다르게 입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편견이에요, 사실. 그렇군요. 근데 내가 입는 옷이 곧 나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의 개성을 고스란히 나타내주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요. 자, 박찬규 리포터의 브리핑을 먼저 듣고 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창교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이브에게는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것, 골라 입는 재미가 있지만 매일 아침마다 입을 옷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함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됐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구석기 시대의 바늘 등의 유물에서 복식의 시작점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온 변화 등의 이유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옷은 제2의 피부이자 영혼의 갑옷이다. 그리고 또 개성과 사상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경제력과 감각을 뽐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옷이 날개다, 이런 얘기처럼 옷을 어떻게 입는지에 따라서 날개를 단 것처럼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잘못 입으면 또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는 21세기입니다. 페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패션 테러리스트는 되고 싶지 않은 네. 다짐을 하는 창규 브리핑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박창규 씨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지구상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왜 옷장만 열면 이렇게 입을 옷이 없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작년 봄에 뭐 입었었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남자들도 그러세요? 보통은 옷장을 열었을 때 남이 골라준 옷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싸서 샀거나 네. 이런 옷들이 많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막상 뭔가 입고 싶었을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언을 드리자면 어떤 TPO에 맞는 옷을 상상하시면서 쇼핑을 하시면은 아마 옷장을 여실 때, 그리고 그 옷들이 조금씩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오늘은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에 어느 공간에서 내가 옷을 입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시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에서도 통계를 한번 냈대요. 일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왜 입을 옷이 없지? 오늘 뭐 입을까가 2등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항상 관계라고 하는 걸 잘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옷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옷에 이렇게 나만의 개성을 입히기 시작한 건 언제쯤이었을까요? 한때 그 옷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개성을 드러낸다기보다는 내 지위, 권력을 드러내는 또 수단으로 쓰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뭐 색깔도 그런데 유럽에서는 예컨대 보라색을 뭐 왕이나 이런 귀족이 아니면 입지 못했고 네. 뭐 동양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노란색을 또 입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나중에 경제력이 좀 갖춰지면서 비로소 이제 개성을 추구하는 이제 문화가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 네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혹은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다양한 물산이 들어오고 경제력이 이제 구축이 되면서 네. 나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제 상인들이 나오게 되고 하면서 이제 패션이 발전해 왔고 뭐 일본이나 조선 혹은 중국 역시도 네. 상업의 발전과 함께 부의 축적으로 이제 이 개성을 추구하는 그런 복식 문화가 발달되어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처럼 뭐 유행, 뭐 트렌드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좀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진화하고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패션 산업 어떤 모습으로 과연 변화를 해왔을까 좀 궁금합니다. 박창규 리포터가 좀 다녀오셨다고요? 네, 섬유 산업의 발전과 또 우리나라 패션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예.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호기심 사냥꾼이 도착한 이곳은 섬유의 고장 그리고 패션의 도시 대구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패션의 고장 대구를 방문한다고 해서 좀 옷에 힘을 준 거거든요. 어디에 힘을 준 건가요, 대체? 오늘 가장 요즘 핫하다는 이 단폴라 그리고 오버핏이 되는 이 아우터 카디건을 예쁘게 입고 왔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 옷 아닌가 이게 큰 거? 아빠 옷. 큰 삼촌 옷 이런 거 아닌가? 아니 그에 반면에 창규 선배는 오늘 이 패션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 참, 딱 보면 몰라. 이게 바로 패션의 완성 그리고 패션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죠. 바로 느껴지는 거 없나? 깔맞춤? 그렇지. 이 깔맞춤을 심지어 나는 이 포인트까지 화려한 점점 포인트까지 따위로 이런 거 맞추다가 저는 오늘을 위해 가지고 이 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면서 눈을 뻘겋게 충혈을 시켰어요. 그럼 지금 얼굴도 홍기를 띄고 있잖아요. 얼굴도 벌겋죠 지금. 이게 완성 깔맞춤. 패션의 고장에 올만한 패션이네요. 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섬유 박물관에 한번 옷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온 거 아닙니까? 벌써 이 섬유 박물관답게 이게 바로 실입니다. 실. 그리고 바늘과 실? 바늘과 실. 멋있다. 자, 바늘 갑니다. 실 갑니다. 보세요.
아니 근데 정말 두 분의 패션은 어떤 거예요? 한숨이 먼저 났어요, 지금. 깊은 한숨부터. 보통 네. 깔맞춤을 하실 때 네. 흔히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팝 컬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예.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신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위해서 빨간색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신발이나 모자, 밑창 쪽에 있는 빨간색을 최대한 없애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너무 빨갰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왕이면 다 훔치만 하고 빨간색으로 그냥 했는데 그 선생님 그 이게 아니었나요? 저는 그냥 동의해요. 아니 굳이 이렇게 눈평을 하고 싶지는 않고. 예. 와, 여기가 드디어 이제 패션관. 패션계에 입문하는 거죠, 저희가. 잠깐만 그냥 들어가면 안 되지. 자, 여기서 이게 뭐예요? 그 포즈 하나 취해. 런웨이를 걷듯이 런웨이를 걷듯이. 시대별 흐름이 다 있다 여기. 우리나라의 경찰사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거의 외국에서 들어온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서구 패션을 받아들였거든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받아들였고 그래서 사실은 꼭 무슨 한국 패션, 서양 패션 나누는 게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이미 한국화가 된 거고 우리의 것이 된 거죠. 와, 여기 보니까요, 이제 1900년대부터 쭉 연대순으로 패션의 역사를 한눈에 봤어요. 그렇네. 여기가 이제 1910년대까지. 네, 도입기. 의상이 근데 조금 단순하다. 저는 단순한 것도 그렇고, 좀 몸을 숨겼다는 느낌? 치마가 길이가 기네. 너무 길잖아요. 오. 치마 길이가 거의 정강이까지 내려와 그러니까. 있는데요. 발목만 살짝 보이는 네, 정도. 약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좀 더 보수적이니까 여자의 몸을 좀 감추는 느낌? 모자까지 쓰고 목도 올라와 있고. 네. 색도 좀 화려하지가 않네. 그때는 조금 더 단순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렇게 염색 공법 이런 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여자 의상도 그렇지만 남자 의상들도 좀 이제 그레이 색들, 좀 네. 어두운 색들이 많다. 검은 봐봐. 정장. 여기 있는 이 남자분도 그렇고 여기 있는 남자 전부 다 그레이 색이잖아. 그치? 또 근대에 머물러 있는. 사실은 1800년대 중반에 이미 인공염색 기술은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옷들 보면 막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여러분들 저기 인상주의 시대 그림들 좋아하시잖아요. 그 시대 그림에 나오는 여자들의 옷들이 정말 그 컬러풀해요. 굉장히 다채롭거든요. 색이 꼭 이렇게 뭐 어떤 시대에는 이때는 인위적으로 더 뭐 약했다, 연했다 이런 것보다 그냥 저 시대에는 또 저렇게 굉장히 육중한 옷을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까 전에 한 리포터분이 정강이까지 치마가 내려오네요 라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치마는 바닥을 덮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닥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트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도 생겼죠. 여성들한테 위생적으로 별로 좋지는 또 않았었던 그런 그 흑역사가 있어요. 자, 그럼 옆에 20년대로. 갑자기 화려해지는데? 20, 30년대 오니까 갑자기 확 밝아진 느낌인데요? 의상이 화려해졌다. 10년대까지 의상이랑 밑에 있는 그 디자인들 스타일도 달라졌어. 치마도 조금 더 짧아진 느낌이고 좀 더 노출도 하고. 어깨선도 이제 내놓고. 이 당시에 20, 30년대 자유분방한 신여성 느낌의 플래퍼 스타일? 말괄량 같다는 뜻의 플래퍼.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플래퍼 하네. 약간 말괄량이 같은 약간 개구진 느낌도 들고요. 자유로움. 네, 자유로움을 좀 추구했던 시대. 그렇구나. 익숙한 실루엣인데요? 고향 마을에서 흔히 보는 이게 이제 일바지잖아. 일바지. 일명 몸빼바지. 몸빼 바지. 어. 그때 이게 1940년대 패션인데 왜 40년대에 몸빼 바지가 유행했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네. 편하게 입으려고 했던 것 같진 않은데. 갑자기 몸빼바지가 들어왔어. 네, 뭔가 시대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몸빼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피해야 되는 말이기는 합니다. 이 일제가 우리한테 강요했었던 노동을 위한 이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원래 광산촌에서 일을 하는
그 여성들의 옷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 여성 전반의 그 노동력을 이렇게 뺏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강제로 입혔죠. 이거는 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동일한 이 시대 프랑스 여성들도 저렇게 옷을 입어야 했어요. 독일 나치가 네. 저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여자들이 굉장히 그 콧대가 센 여자들이거든요. 난 전 세계의 패션을 이끌어 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하루아침에 그 2차 세계대전 나면서 나치한테 이제 이 프랑스가 함락이 되면서 굉장히 저런 옷차림, 저런 몸빼 가까운 옷을 입었죠. 근데 그걸 이제 자주 스타일이라고 불렀는데 저걸 입었던 여자들이 얼마나 콧대가 그냥 확 가라앉았겠어요. 이게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한 겁니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전쟁 한번 이제 끝나고 봐라 어떻게 되나. 이제 이걸 이제 잉태하고 있는 거죠. 그 놀라운 점은 이제 일본에서도 저 옷을 많이 그 당시엔 입었거든요. 그 전시 체제 때는. 근데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 여성들은 이제 저 옷을 많이 벗어버렸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곧이어서 또 한국 전쟁 6.25가 터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걸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또 많이 입곤 하죠. 뭐 색깔이 바뀌고 좀 형태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런 또 시대 그리고 역사를 담고 있는 옷 종류다라고 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뒤에 철모들이 이렇게 많어? 이때가 40년대가 2차 세계대전이 있던 때잖아요. 왜 이렇게 잘 알아? 아니 역사 교과서에서 아, 학생 그렇지, 때 그렇지. 아. 공부하셨잖아요. 그렇구나. 2차 세계대전. 40년대가 사실 되게 어두운 시대라서 오른쪽 옷도 보니까 약간 여자 옷인데 군복처럼 느껴지는 약간 밀리터리 룩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네. 제복 같은 느낌이 있다. 그냥 딱 떨어지는 실루엣이 막 여성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딱 일자? 완전 높은 산, 뭐 깊은 골, 적막한 산하, 그런 느낌.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그렇게 어디를 가든 간에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패션이 크게 바뀌는 어떤 모티브는 항상 전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흐름이랑 완전히 다른 흐름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는 건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던 일이죠.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게 한편으로 사람들을 상심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라는 굉장히 초유의 어떤 사건 때문에 예전에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들여 왔고 숙명처럼 따라야 했었던 어떤 규칙을 확 깨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여기 옷에서는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저 40년대 여성들의 옷에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드디어 여자들의 어깨가 이 뽕이 들어가요. 카우숄더라는 게 들어가고요. 재밌는 거는 호주머니가 되게 커졌습니다. 저 시대의 옷들이 보면 그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 저 시대의 여성 재킷을 보면 호주머니가 이렇게 굉장히 클까? 공습 오잖아요. 집에서 빨리 나가서 방공호로 달아놔야 되는데 대피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집어가지고 넣고 가려니 호주머니를 좀 크게 디자인을 했었던 거죠. 그런 복식 사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밝아졌어. 이게 어두웠다가 밝아졌다. 어두웠다 밝아졌다. 야, 50년대 들어오면서 의상도 의상인데 이 안에 뭐가 막 보석 같은 게 박혀있네. 오. 이게 비즈 드레스인데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 디올?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사 그건가? 맞네요. 아, 그 디자이너. 이 당시에 50년대 되니까 저희가 지금 알 법한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 이때 많이 탄생을 했대요. 샷땡? 샷땡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 이유를 생각하니까 이제 전쟁도 끝났고 이제 옷에 대한 다시 욕심, 뭔가 관심이 많아져서 이렇게 명품이 많이 탄생한 게 아닐까? 실제적으로 이제 소이라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입었죠. 많은 이제 이제 인구 조성으로 보면 중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그랬을 거고요. 상류층의 여성들은 여전히 고급 맞춤복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뿌띠르 뭐 이런 편 많이 쓰죠. 옷드 뿌띠르 여긴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 별거 아니에요. 이 옷드는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라는 뜻이고
꾸티르가 뭐냐면 바느질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바느질로 만들어진 아주 완벽한 옷, 좋은 옷 이런 뜻입니다. 이제 50년대가 왜 저렇게 예뻤겠어요. 아까 전에 저희 얘기했잖아요. 전쟁 때 그 콧대 세던 프랑스 언니들이 이걸 입은 겁니다. 이 몸빼 입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전쟁이 끝났죠. 네. 저 예전에 영화로운 시절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된 거죠. 발산을 했군요. 특히나 네. 저 시대 이제 미국의 그 마셜 정책으로 유럽에 정말 많은 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텔레비전이 이제 많이 보급되고 하면서 이제 산업화되는 이제 의상 제작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던 그 시기가 이제 5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960년대로 넘어옵니다. 오, 화려해요. 여기 드레스인데 롱드레스. 이 이름이 하이 웨이스트 드레스래요. 하이 웨이스트. 아, 여기 웨이스트 요 선이 굉장히 높게 잡혀서 그리고- 반면에 오른쪽에는 이제 근데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등장을 하네. 그러니까 이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가 60년대 나왔구나. 왜 미니스커트를 갑자기 이렇게 유행했을지도 60년대에. 그리고 사실은 이 미니스커트도 정말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난 이제 날 드러낸다. 약간 이런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내 딸이 이런 걸 입고 다니면 아유, 지금 여기 아버님이 지금 너무 머리도 다 잘라놨잖아. 딸한테 지금 부르렴. 패션이니까. 패션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그럼? 60년대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는 이제 어찌 보면 청년들의 옷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1950년대에 봤었던 그 근사한 디땡 드레스는 기본적으로 이게 부인들의 옷이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옷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드디어 60년대가 되면서 청년 문화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이 공이 갔습니다. 네. 이 마네킹이 70년대. 벌써 이제 딱 뭔가 그 신나. 그렇지. 굉장히 무늬가 막 패턴이 화려하고 화려하다. 막 꽃무늬에 바지 봐봐, 바지. 아 나팔 바지. 저는요 이 바지 통을 보고 한 2000년대 초반에도 한번 이런 바지가 유행을 크게 했었는데 펑펑하지하게 입는 거. 지금은 제가 입은 약간 이렇게 스키니한 바지들이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뭐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나 스키니를 못 입겠더라고. 스키니 하면 막 닭이 된 느낌. 막 그런 거 입으면. 네. 80년대는 또 다르네요 완전. 난 여기 남자인 줄 알았어. 남자 아니에요? 여자네. 구두 신고 구두 아니, 블라우스. 블라우스 꽃무늬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남자처럼 입혔지? 그러니까 이 재킷을 이 남자 재킷 같은 스타일을 입었었네. 정말 부러운 어깨네요. 왜? 남자도 어깨가 딱 이 억강. 어깨 깡패. 그러고 보면 시대별로 신체에 포인트를 두는 뭐 강조를 두는 그런 부위들도 있었겠다. 아까 미니스커트는 다리 같은 걸 강조한 거고. 뭐 어깨 목선 그러네요. 뭐 이런 것도 있었겠다. 남자의 그 어떤 시선을 이제 여자의 몸을 이렇게 뒀을 때 대상으로 둬서 어디에다 묶어둘까 이거가 시대별로 많이 바뀌었던 겁니다. 가령 이제 17세기에 가게 되면 가슴이에요. 근데 또 18세기, 19세기로 가면 엉덩이가 되고 뒤로 가면 또 다리가 되고. 남자 의상을 하시니까 예. 남자 의상들은 그런 변화들이 없나요? 남자 의상도 시대적으로 그런 변화들은 물론 있었죠. 중세 시대, 뭐 르네상스 시대 그림이나 뭐 조각상들을 보면은 성기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 있는 뭐 갑옷이던 어떤 옷들도 어떤 시선이 집중이 되는 옷들도 있었고, 현대에서 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자켓 같은 경우는 가슴이나 어깨에 굉장히 눈이 갈 수 있게 이 부분을 크게 보이게 한다든지, 대부분 남성복에서의 어떤 시선은 권위라든지 힘과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커 보이거나 높아 보이거나 하는 쪽으로 항상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네. 야,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익숙한 스타일. 야, 저도 좀 이제 좀 친숙한 느낌? 힙합 스타일. 힙합 스타일. 저 힙합 잘 모르지만 이 바지도 그렇고 힙합 바지 좀 펑펑하지만 게 입어서 근데 되게 웃긴 게 하의는 이렇게 바지는 이렇게 펑펑하지만 또 상의는 짧고 탑으로 이걸 탑이라고 하나요? 배꼽티. 노출.
바지가 길잖아. 아니 신발에 닿는데요? 끌려서 뒤에 앞정 같은 거로 짚고 다녔었다고. 앞정으로 딱 꼽아서. 앞정이요? 앞정. 그리고 생각이 났다. 어떤 거요? 이거를 좀 불편하게 바지를 좀 내려 입었었어. 바지를 골반에 걸쳐서 좀 내려서. 그 은가쌈 바지처럼요? 그렇지. 이런 깔끔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왠지 헐렁해 보이고 좀 이제 건들건들. 자유분방 하이, 우리 스타일. 야맨. 친구 만나셨어, 친구. 옷이 날개다. 네. 뭐 옷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똑같은 마네킹들이고 눈, 코, 입 없는데 시대별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그 마네킹의 감정들이 느껴지네. 그러니까요. 얼굴이 없는 마네킹인데도 어떤 옷을 걸치고 있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참에 저희가 마네킹처럼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면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 둘이 옷을? 네, 입고 있는 옷을. 내 의상을 소화할 수 있겠어? 나 이 깔맞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한번 넌 바꿔 입어볼까? 옷을? 괜찮은데? 옷 제대로 입으신 거 맞아요? 아 괜찮더라고. 아까 그 옷이에요? 아니.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오늘의 결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잘 어울려. 정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었네요.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예. 정말 그런 건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 전문가님들. 견적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폐완월이라는 말은 참 부인하기 힘들어요. 그건 진짜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이항현 선생님은 남성복 전문이시니까 그래도 이제 박찬규 씨한테 좀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찬규 씨는 네. 제가 보기에는 체형이 굉장히 크신 분이다 보니까 저런 캐주얼한 아니면 몸에 붙어서 몸을 더 크게 보이는 니트류보다는 제가 지금 입은 옷처럼 좀 갑옷 느낌의 수트라든지 자켓, 코트 같은 걸 입으시면 굉장히 중년 남성의 멋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갑옷 같은 게 어울린다고요? 조선 장수로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특히 상체가 크신 분들은 네네. 수트 입었을 때 굉장히 멋있죠. 뭐 조진웅 씨라든지 예. 다음 주도 기대해 갑옷 볼게요. 입고 오실 거예요. 자, 복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요, 쇼킹한 일은 미니스커트의 등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쵸, 뭐 미니스커트 우리가 보통 뭐 1960, 70년대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네. 뭐 사실 산업적으로는 한 58년경 메리 킨트에서 산업화 이제 대중화가 됐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옷은 여성 해방의 상징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단순히 의복, 복식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사회사와도 정말 관련이 깊은 옷이 이 미니스커트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의견이 좀 많아요. 예. 메리 퀀트라는 영국의 디자이너, 이 사람도 디자이너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어찌 보면 예. 이 사람은 청년 문화를 되게 좀 만들어가고 싶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영국의 그 첼시 지역에 그 바자라는 일종의 가게를 낸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티크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티크 그러면 약간 중년 여성들의 네. 옷을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960년대는 부티크는 요즘으로 치면 가장 핫한 이제 그런 핫플레이스인 거예요. 청년들이 모여서 그 시대 그들만이, 그 젊은 세대가 공유하는 음악도 듣고 막 이런 거 자기만의 문화들을 나누고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네. 다른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메리 퀀트 스스로도 계속되는 질문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첼시 지역에서도 이제 킹스로드라고 하는 어떤 번화가라고 할까요? 그 지역에 있었던 젊은 친구들, 특히 요 시대에는 모즈라고 부르는 그 모즈족이라고 해서 뭐 비틀즈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모즈족이 어떤 룩들을 즐겨 입었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 예.
또 락커스라고 하는 당시에 그 반대쪽 급부로 어떤 락 음악이나 오토바이나 뭐 이런 문화를 좋아했던 그 두 개의 큰 집단이 충돌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문화 자체가 굉장히 막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막 커져가고 있던 시대에 메리 콘트가 그 미니스커트를 실제로 개발했냐 안 했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명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단지 이걸 아이콘적으로 만들었던데 메리 콘트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냐, 뭐 시초가 네. 누군가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입고 있었던 옷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치마 길이가 이렇게 좀 짧아지니까 여성들의 머리카락 길이도 좀 짧아졌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때 사실은 60년대는 헤어스타일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어떤 게 꼭 유행을 했다. 네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숏컷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 아까 전에 그 비틀즈 연상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 헤어스타일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숏컷의 경우에는 이 머리 헤어스타일 라인이요. 예, 예. 약간 이쪽 사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르지 맞아요. 않아요. 똑바로 바가지로 자르지 않아요. 약간 이제 비대칭으로 자르는 이런 거를 되게 유행을 시켰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네. 비달사순이라고. 그래서 그 머리 감는 그렇죠. 어떤 네. 걸로 자꾸 기억하고 계시죠. 예, 예. 이분이 되게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그런 걸 이제 유행을 시키면서 또 이제 미니스커트랑 또 잘 맞물려서 시대의 어떤 역동성 이런 거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미니스커트 하면 떠오르는 그분이 있잖아요. 예. 1960, 70년대 아주 네. 선풍적인 스타였죠. 윤복희 씨. 네. 윤복희와 미니스커트는 그냥 이 대등한 관계로서 그냥 그 자체가 미니스커트 자체가 윤복희 씨를 상징하기도 했고 그쵸. 그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윤복희처럼 이제 뭐랄까 자유분방한 여성이다라는 인상 때문에 네. 아주 뭐 60, 70년대에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놨던 옷이 바로 이 아, 미니스커트. 근데 윤복희 씨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윤복희 씨도 머리가 짧았어요. 네. 머리가 짧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근데 지금이야 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입는 분들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있는데요. 그 당시 미니스커트 입은 분들의 충격은 글쎄 지금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을까요? 생각지 않게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은 걸 어르신들이 꼰대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이제 가령 결혼할 사람 이제 남자 네. 집에 인사를 하러 갈 때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유신 정권 들어오면서입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걸 풍기문란으로 쥐기 시작한 거지 한국 분들이 생각보다 어떤 유행을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핏대 올리고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처음부터 거고. 그렇게 네. 풍기문란을 이렇게 아닙니다. 잣대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사실 뭐 박정희 정권 당시에 그 미니스커트나 뭐 장발도 사실은 단속을 했잖아요. 이거는 1960년대 이제 중후반에 미국에서 아주 큰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요. 반전 시위와 함께 이제 리처드 닉슨이 당선이 되는데 그 힘의 사실 근원은 히피 문화였거든요. 자유, 개방성. 네. 근데 이게 대서양 건너 프랑스까지 알려지면서 이제 샤를 드골 정권이 1968년에 무너집니다. 68 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건데 그러면서 전체 유럽도 이제 자유주의가 이제 뿜어져 나오는 사회로 변모해 가면서 이게 한국에도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60년 초반에 이제 쿠데타 이후 집권한 박정희 정권 때 한국으로까지 이제 그러한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와 개방의 상징으로 이제 그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규정하고 네. 아주 억압을 세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네, 네. 이 패션도 이 정치로부터 또 자유롭지 아유, 못한 그런 그러네요. 상황을 여기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학님 선생님도 자유와 저항의 표현인가요? 장발은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심리가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막 또 하고 싶고 그렇죠. 미니스커트 입지 말라 그러면 입고 싶고. 저도 킬트를 가끔 입어보는데 네. 제가 만들었던 게 있어서 한번 남성분들이 킬트나 뭐 치마라고 하면은 손사래부터 치시는데 사실 입어보면 그렇게 편한 옷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래서 치마를 여성분들이 입는구나라는 걸 저도 느끼고 굉장히 일종의 해방감까지 듭니다. 치마의 그 느낌을 아시는 네. 두 분이시네요. 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제가요? 치마를 오늘 아주 다양한 도전이 상의는 갑옷으로, 하의는 치마로. 네, 새로운 패션으로. 네. 자, 미니스커트만큼이나 대중에게 반향을 일으킨 옷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옷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청바지. 옷이죠? 청바지. 맞습니다. 정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청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분은 청바지 좀 즐겨 입으세요? 오늘도 청바지 입었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예. 두 분 다 청바지를 입고 오셨어요. 예. 제일 예. 편하고 가장 스타일링하기도 편하고요. 청바지를 몇 벌 정도 갖고 계세요? 청바지가 약간 나팔처럼 퍼지는 그런 그 느낌의 진도 있고 예. 스키니도 있고 일자 표준 형태도 있고요. 네, 저도 청바지 4벌 정도를 빼곤 모든 바지가 다 데님 청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색깔별로 통이 조금 있는 거, 뭐 몸에 조금 붙는 거, 또 구멍이 난 거, 안 난 거, 뭐 주머니가 여기에 달린 거, 동그란 거.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똑같은 검은색이나 뭐 파란색 청바지라고 해도 뭐가 다른지 서로 알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청바지 하면 두 분은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뭐 미디어나 책을 볼 때는 뭐 자유, 저항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청바지와 연결을 시키는데 네네. 저에게는 청바지는 그냥 편리함, 어디에 막 받쳐 입어도 다 좋은 그런 편리성으로 저는 또 청바지가 좋은 게 평등. 평등. 누구나 거의 다 청바지를 입으니까 예전에 교복 입을 때처럼 네. 상대적인 박탈감도 들지 않고 어차피 나도 청바지, 너도 청바지, 얘도 청바지, 저기도 청바지 입으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전부 다 그냥 청바지에 갑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청바지 뭐 실용적이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이 청바지 광부들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이 된 건지 좀 말씀해 제가 주세요. 알기로는 이게 이제 저희가 뭐 리바이 뭐 땡땡하는 브랜드 있잖아요. 네네. 그 1873년인가 그럴 거예요. 어떤 테일러가 재단사가 저 청바지 패턴을 가지고 이 회사를 찾아갑니다. 왜냐면 이제 특허를 얻기 위해서 특허를 여기 회사랑 같이 내서 리바이 스트라스는 그 상인이에요. 상인. 지금으로 치면 소매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이걸 만들어서 저 골드러시와 함께 황금을 찾아온 저 캘리포니아에 예.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뿌리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던 걸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의 교복이 돼버렸죠. 맞아요. 자, 광부들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옷, 최애템. 거기에서 지금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입는, 사랑하는 그런 최고의 또 패션 아이콘으로 등장한 게 청바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 세계 연령들이 다 좋아하는 이 청바지가 매년 18억 장이나 팔린다는데 대단하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장에 뭐 10,000원 내외부터 정말 고가의 최신 그 청바지까지 정말 많은 청바지들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네. 그 액수가 무려 130억 달러. 한화로 치면 한 14조 원어치가 매년 팔려 나가는 건데 예. 그럼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의류 회사들도 어느 회사든지 거의 한쪽 라인은 그 청바지를 제조해서 같이 팔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랑받는 옷이 바로 청바지 같습니다. 진짜 억소리가 나는 그런 매출인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청바지 속에 또 다양한 시선들을 좀 여러분께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키워드 토크 나눠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인디고라는 키워드인데 이거 우리말로 하면 쪽빛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청바지 연료죠. 뭐 그냥 이 청색을 내는 네. 쪽염이라고 흔히 하는데 이 인디고라고 하는 것이 서구에 들어온 거는 사실은 꽤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 넘어가게 되면서 원래 중세 시대 때는 파란색이 더 가장 주력의 색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후로 가면서 빨간색으로 되긴 됐지만 그래서 인디고는 가장 비싼 염료였어요. 네. 그래서 염료를 둘러싼 뭐 전쟁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 지금 보면은 이 인디고는 사실은 이제 현대에 와서 보면 굉장히 단가가 저렴하고 네. 색이 잘 나오는데 역설적으로 환경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염색하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청바지를 보통 진이라고도 부르지만 아까 우리 이학년 선생님은 데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님과 진은 사실은 같은 어떤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네. 그 인도에서 사용하던 어떤 원단이 있어요. 인디고 염색이 되어 있는 면 원단, 단단한 원단이 있었고 제노아죠. 제노아라는 그 이탈리아 북부 항구 도시입니다. 그 제노아에 있는 선원들이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원단을 뭐 사와서 이것도 만들어 입고 뭐 그랬다고 해요. 가격도 좋았고 단단했고 해서.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노아에 있는 상인들이 그 원단을 가져온 것을 다시 조금 개조를 해서 프랑스 쪽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 세르주 드 님이라는 프랑스 님 지방을 뜻하는 님 항구를 통해서 원단이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결국은 이탈리아에 있는 제노아에서 가져온 원단이라는 의미에서 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됐고 네. 그다음에 그 님 항구를 통해서 다시 프랑스 사람들이 그 세르주 드 님이라는 이름을 다시 붙여서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하면서 데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네. 결국은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가공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힘들지만 결국은 인도에서 가져온 어떤 원단을 뜻했지만 그게 나중에는 주로 청바지로 이제 아이콘이 되면서 청바지 하면 데님이나 진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리벳인데요. 이건 조금 생소한 단어네요. 그 리벳 하면 그냥 단어 찾아보시면 굴이 못입니다. 네. 이 호주머니를 단단하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거만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단단하게 박음질을 하기 위해서 구리못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박았죠. 그걸 이제 흔히 리벳이라고. 그 리벳 자체가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그 드라이굿즈라는 어떤 예. 가게 형태인데 뭐 원단도 팔지만 그 당시에 뭐 그냥 슈퍼마켓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못 같은 것도 팔았다고 해요. 근데 그 못을 사러 오던 그 테일러인 사람이 제안을 했던 것이 리벳의 초기 형태였고 당시만 해도 이제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데님으로 만든 옷을 많이 입으시다 보니까 작업을 하시거나 주머니를 많이 여러 번 마모되게 하다 보면 주머니가 자주 뜯겨 나갔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리벳을 발명해서 바지에 달기 시작하면서 바지가 엄청나게 더 단단해져서 오랫동안 입을 수가 있었고 네, 네. 당연히 어떤 매출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냥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부분의 어떤 디자인 요소들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청바지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뭐 원단 말고 뭐 못같이 생긴 고정 장치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기능 때문에 발생했던 것들이죠. 그러면 청바지 안쪽에 보면 주머니가 또 하나가 있잖아요. 조만한 네. 게. 예,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죠. 그죠? 손목시계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손목시계는 굉장히 이후에 나온 거고 옛날에 그 남자들은 남자가 이거를 손에 차는 걸 굉장히 경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항상 시계라는 건 회중시계라고 그래서 이 호주머니 안에 넣었다가 해서 보는 거죠. 네네.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는 용도로 많이 썼다고 그냥 그렇게 들었습니다. 항상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시계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왼쪽보다 오른쪽에 달았다라는 네.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 실제로 데님을 당시에 입었던 분들의 계급이라는 게 어떤 지위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회중시계를 갖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노동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작은 회중시계를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 맞기는 한데 네. 실제로 뭐 담배라든지 동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넣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네. 사실 지금은 그 주머니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군요. 지퍼가 나왔어요. 사실 청바지에 지퍼를 달기 시작하는 네. 건 굉장히 최근에 와서의 얘기고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남성용 바지에는 전부 다 단추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퍼라는 게 새로 생겨났던 거는 거의 1900년대에 가까워져서 조금 근대화된 갈고리 형태의 지퍼를 개발을 했고요. 네네. 그게 시카고 박람회에 출품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사실은
1920년대 즈음에 아마 유아복에서 먼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7년경에 그 남성 바지에 지퍼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편한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거죠. 지금 몇 가지 지퍼를 실제로 들고 나오셨는데 네네. 지퍼에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거죠. 예,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런 형태의 지퍼가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지퍼이고 사실 이 대중적인. 지퍼는 예. 이탈리아의 엘사의 지퍼입니다. 아주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지퍼의 디자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이빨이라고 부르는 이 티스 부분도 네. 메탈로 돼 있느냐 아니면 뭐 플라스틱이냐 뭐 지금 보여드리는 요 지퍼 같은 경우는 메탈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지퍼고요. 네. 그래서 뭐 겨울이나 이럴 때 메탈 이 금속 지퍼가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뭐 해서 아니면 손에 긁히거나 하는 걸 막기 위해지만 또 금속 지퍼의 느낌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뭐 이런 지퍼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예. 또 이 지퍼는 이제 세틴으로 순전히 패션용으로 만들어진 지퍼죠. 네. 그리고 보통은 요게 앞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요걸 뒤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퍼 사실 같아 앞쪽이 보이지 돼서 않네요. 예, 예. 요 부분이 싫은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뭐 아주 이 말고도 사실 너무 많은 브랜드도 있고 형태들도 있고 브랜드마다 지퍼의 모양도 다르고 이빨의 모양이나 컬러도 다 다르고 그래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많은 지퍼들이 있어요. 야, 그렇군요. 지금 여러 네. 가지 지퍼들을 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이야 이제 지퍼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바지에 지퍼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 바지의 단추나 지퍼가 달리는 부분을 플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어떤 잡지에서 그걸 배틀 오브 더 플라이라고 해서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단추냐 지퍼냐라는 게 단추에서 지퍼로 넘어가는 과정이 당시로서는 대단한 발명이었던 거죠. 네, 네. 1950년대까지도 쿠티르 의상들은 지퍼를 쓰는 걸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발명품 앞에서도 이것이 여성의 우아함을 흐트러뜨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복식사 얘기할 때 1950년대에 나왔던 네. 그 디자이너들의 옷은 보통 뒤에 단추가 24개 정도가 달려 있었어요. 그걸로 네. 여밈을 했단 말이죠. 지퍼란 건 말 그대로 여미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옷을 여미는 장치인데 이 지퍼가 사용이 됐다는 건 여밈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네. 더 놀라운 건 단추가 그렇게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성 혼자 옷을 입는 게 불가능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여성들은 항상 옷의 노예로 살아야 했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옷을 입혀주는 하녀들이 있어야 했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개방이 되는 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야, 지퍼가 굉장히 획기적인 물건이었네요. 네, 모든 건 연구소 원래 우리의 의상, 특히 시대의 아이콘이 된 미니스커트, 또 우리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청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우리 이 시대에 뭐에 뭐를 맞춘다. 나한테 어울리는 옷은 어떤 옷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네, 네. 다만 본인이 느끼기에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난 이럴 때 내가 좋아 라든지 그게 내 개성이야 라고 믿기 시작하면 네. 그게 그게 가장 올바른 옷을 입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흔히 옷태가 난다 이런 네. 얘기하죠.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말로 하면 태는 한자니까 우리말로 하면 맵시라는 표현을 쓰죠. 남자든 여자든 옷을 입었을 때 옷 맵시가 나면 그 자체로 멋이 우러나올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옷태가 나는 방법은 이미 그 말에 담겨 있어요. 네. 태라는 한자를 보시면 알아요. 이 마음 심자에 능력 능자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태가. 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뭔가 해낼 수 있어. 자신감이 있을 때 그렇게 편안함을 주는 어떤 옷을 입어야 또 사실은 자신감도 나오거든요. 네. 너무 규격화된 딱 맞춰 있는 옷을 입으면 물론 이것도 미덕이 있죠.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 어떤 측면도 있고
몸가짐을 조금은 되돌아보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걸 확 다 끌어내서 뭔가 일을 할 때는 네. 예, 그런 자신감을 만드는 게 곧 태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해석이 좋네요. 예. 그 아까 그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 입은 것도 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몸매가 예쁘거나 굉장히 태가 나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옷이 너무너무 잘 어울렸던 거는 네.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냥 생활상의 청바지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게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모든 옷을 입으실 때 억지로 이게 유행하니까 입는다, 나랑 어울리지 않는 건 입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방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패션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옷이든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늘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시선을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패션이란 인체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해요. 아름답고 튼튼한 그런 집을 지으려면 아무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또 더 튼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이 시간 또 아름다운 그 미니스커트, 청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옷에 대한 또 다양한 시선 들고 오겠습니다. 자, 모든 건 연구소 올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